안녕하세요. 한때 죽기 살기로 김밥을 말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김밥을 말았냐고요? 김밥은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사연이 빠지면 안 되겠죠? 저도 김밥을 말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고향은 김밥의 천국 김천 아니고요. 18 딸기 같은 여린 순정의 소양강 처녀 뱃사공으로 유명한 춘천입니다. 바다는 볼 수 없어도 아름다운 호수를 품고 있는 호반의 도시죠.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19년을 춘천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은 부족함 없이 넉넉했습니다. 부모님이 신부급에서 유명한 닭갈비집을 하셨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중도에 놀러갔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히 엄마가 챙겨준 김밥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유진아, 천천히 먹어. 체할라. 그래, 유진아.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 봐라, 미니는 감자 사라다빵만 먹잖아. 응, 미니는 사라다빵 좋아.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싸준 김밥은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 아유, 얘는 김밥을 유난히 좋아하네. 왜 여보, 왜 입이 툭 튀어나왔어? 아니, 우리 집이 닭갈비집을 하는데 섭하지. 닭갈비집 딸들이 하나같이 김밥 아니면 빵만 찾으니 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해보겠어? 그것도 그러네. 얘들아, 지금 너희들 입에 아빠 자존심이 달렸다. 이 닭갈비도 좀 먹으려, 응? 아니, 싫어. 난 김밥 먹을 거야. 아빠의 볼멘 소리와 다르게 부모님의 닭갈비집은 불난 호떡집 마냥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숯불과 철판 2개를 다 했는데요.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는 엄마의 비법이 들어간 꾸덕한 양념과 닭갈비를 재우는 숙성의 차이로 우리 집 닭갈비는 그 일대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맛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양념 비법 좀 알려줘요. 어쩜 이렇게 매콤하고 고소하대? 양념도 양념이지만 저희 집 재료가 다 신선해서 만난 거예요. 많이 드세요. 아유, 또 어물쩍 넘어가신다. 하여튼 이 집 닭갈비는 개운하고 매콤해서 내 입맛에 딱이네, 딱이야. 고구마도 드셔보세요. 포스라니 맛있어요. 거기에 우동사리 넣으면 더 맛나요. 됐쇼. 나는 알치알 톡톡 터지는 볶음밥으로 할래요. 엄마의 손맛과 아빠의 부지런함 덕분에 저는 모자랄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대학도 인서울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춘천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했는데요. 대학에 오니까 이건 뭐 잘난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저를 구원해준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의 집안은 가난했어요. 학교 강의실과 도서관에 주로 상주하고 각종 모임 행사에는 살짝 얼굴만 비추고 금세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용돈이 없어서 끝까지 앉아있기가 머쓱했다고 합니다. 전공 교재도 사지 못해서 복사실에서 출력물을 뽑아서 책으로 제본을 했어요. 그때 전공 서적을 빌려준 게 하필 저였고 그날 이후 그 친구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버스비는 있는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똑똑하면서 시니컬했고 따뜻하면서도 냉소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 김용은, 너 왜 오늘 수업 안 들어왔어? 경제학원론 다음 주 시험이래. 그 수업 마음에 안 들어. 영 내키지가 않아. 뭐? 네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시고 할 게 뭐야? 첫 시간에 배운 경제원칙 말이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이게 왜? 이윤을 남기는 게 경제활동의 목적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경제의 원칙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은 사기꾼인 거잖아.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 가서 난로를 파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왜 파는 사람만 생각하고 영업사원에게 넘어가서 쓸데없는 물건을 비싼 값에 산 사람들 입장이나 마음 같은 건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 헐, 나는 네 뇌를 더 못 헤아리겠다. 겨우 수업 몇 번 듣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놀랍다. 앞으로 더 많이 가격과 가치의 개념을 배우면서 궁극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야? 어쭈, 하요신 너 제법인데?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내용 필기한 내 노트 빌려줄게. 왜? 왜라니? 친구니까. 노트도 빌려주고 그러는 거지. 친구면 다 빌려주는 거야? 명석이도 강준이도 다? 그래, 너만 주는 거다. 됐냐? 왜? 그러니까 왜? 걱정돼서. 너 장학금 타야 되잖아. 녀석이 길다란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여진 바보네. 나 전액장학금이거든. 그날부터 저희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나중에 자기 가족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난 못난 자식이야. 아버지는 고향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리어카로 생계를 꾸려나가셨거든. 어머니는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시니까 오로지 아버지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거든. 아버지가 리어카로 벽돌이나 모래를 나르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는 게 싫었어. 한 번은 아버지 리어카를 내가 뒤에서 밀고 있는데 마침 친구들이랑 마주친 거야. 애들이 야, 너네 아빠 노가다야? 하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리어카를 밀던 손을 놓아버렸어. 그러고는 후다닥 골목길로 숨어버렸거든. 그런데 하필 그 길이 40도 가까이 되는 오르막길이었던 거지. 내가 손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 아버지가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나중에는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했어. 그날 저녁에 아버지는 무릎이 까이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들어오셨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나도 그랬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때 그 일은 나를 못난 놈으로 만들었어. 나는 아버지가 유쾌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내내 힘들어하거나 앓는 모습이 전부였는데 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더라. 장남이니까 동생들 생각해서 취직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반대하셨어. 당신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으셨나 봐. 아버지 소원대로 대학에 왔으니 옛날 리어카 일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실까?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묻어둔 아픈 상처 같은 거야. 분명 아버지도 다 잊고 네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그럴 거야.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 되어 늘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해 여름 춘천 부모님 닭갈비집에 화재가 발생했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간 이후에 숯불을 치우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후드에 불씨가 붙어서 불이 났다고 했어요. 소화기를 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목조로 지어진 식당 건물이 전소됐고 2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저희 부모님이 그 불길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염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소방차 2대와 소방대원 8명이 화재를 제압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구해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고향은 정겹고 그리운 곳이면서도 아픔과 슬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자매는 갑자기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상복을 입고 머리에 흰 리본을 달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가 상주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촌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상주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이모와 숙모도 남자친구를 조카 사위 대하듯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발인과 운구, 장지에 부모님을 안치하는 일 전부를 함께하며 크나큰 슬픔에 빠져있는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승낙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나 가지 말까? 그냥 한국에서 대학 알아봐도 돼. 어떻게 준비한 유학인데 여기서 포기하려고?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지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래도 돼? 언니만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쓰여. 야, 내가 얼마나 씩씩한데 내 걱정일랑 마. 너 생각만 해. 그래요. 용훈이 오빠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진짜 좋은 사람이야.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나온 보상금을 나누어 여동생은 현대미술의 메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보내줬을 유학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저금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구하는 데 보탰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앓아서 비활성 폐결핵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같은 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들어갔고 남편은 금융공기업에 합격했어요. 막노동을 하는 시아버지의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공부를 시켜야 할 시동생이 둘이나 있는 가난한 시집이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번다면 저희 집안은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세 계획도 형편에 맞게 찬찬히 생각해야 했어요. 열심히 피임을 하며 임신을 미뤄왔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원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2층짜리 상가주택을 사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용훈이 아기 때 우리가 잠시 월세 들어 살던 집인데 조만간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더라. 참기름집 여편네가 그런 정보에 빠삭하잖아. 변두리 동네라 지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대박날 집이라니까. 예, 어머니. 용훈 씨가 아기 때 살던 곳이라니 저도 좋아요. 용훈 씨한테는 고향집 같을 거잖아요. 갓난아기 때라 기억이나 하겠냐마는 나중에 큰 거 온다. 꼭 쥐구지구 앉아서 꾹 버티고 있거라. 네, 어머니. 큰 거 올 때까지 여기서 꾹 버티고 있을게요. 그래. 우리도 인생 대박 한번 쳐보자꾸나. 인생 대박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둘이 번다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목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이자에 생활비에 시부모님 병원비에 시동생 등록금이며 용돈까지 두 집 살림을 사는 것처럼 돈이 나가다 보니 남편이랑 단둘이 근사한 외식 한번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결혼 3년차 제 생일이었어요. 미역국은커녕 눈 뜨자마자 부랴부랴 출근하기 바쁜 일상이었어요. 생일이라고 회사에서 케이크와 상품권이 나왔고 동료들이 돌아가며 축하를 해주었지만 가슴 한구석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이라고 안부 전화를 하거나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분은 아니었고 남편도 일이 바쁘다며 저녁에 보자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연락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려고 물에 마른 미역을 불리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그만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퇴근한 남편이 제가 우는 걸 보고 다가와 제 서러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월말이라 너무 바빠서 당신 생일도 잘 못 챙겨주고.
내가 나빴어. 용서해. 저는 더 서러워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못 끓여서 이거 사온다고 늦었네. 미안. 그래도 이거 유명한 맛집에서 사온 거야. 국물이 뽀얀 게 진짜 맛있대. 남편이 미역국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소박하지만 오붓하게 생일 파티를 했어요. 당신 닭갈비 먹고 싶다고 했지? 주말에 우리 외식하러 갈까? 춘천 닭갈비 먹자.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키고.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뵐 낯이 없어 내가. 그래도 내년에 도련님 대학 졸업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부지런히 벌어서 대출금도 갚고 그럼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자주 병원을 다니지만 그래도 큰 병이 아닌 게 어디야. 감사할 일이지. 그러네 자기야. 나 이번 참에 공인회계사 시험 한번 볼까? 어? 졸업반 때 계속 공부할까 하다가 말았잖아. 공인회계사가 되면 연봉도 높고 자립할 수도 있으니까. 연봉은 세지만 무지하게 어렵잖아. 당신 할 수 있겠어? 그럼 공부는 자신 있어. 내가 1차, 2차 단박에 다 패스하는 걸 보여줄게. 남편은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생결단을 내렸습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을 끊고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코피를 흘려가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새벽까지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집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제가 남편을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남편을 그대로 뒀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병명은 뇌출혈.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하고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저의 일상은 무채색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남편을 살리겠다고 눈이 벌게져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병비만 하루 13만 원, 입원 후 7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빠듯한 살림에 2천만 원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구하는 일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했다가 상사의 눈치와 치료비 부담과 여러 사정으로 끝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퇴직금으로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남편을 퇴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남편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 거동할 수가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어요. 영양 공급을 위해 하루 3개 치료식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등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을 때 뉴욕에 있던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은 유학생활 중에 만난 재미교포 3세와 결혼해서 촉망받는 화랑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저에게 미국으로 도망쳐 오라고 저를 유혹했어요. 언니 고생이 많지? 형부는 좀 어때?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지 안색이 좋네. 언니 힘들게 간병하지 말고 그냥 여기 들어오는 거 어때? 내가 어딜? 너네 집으로? 응, 집이 넓지는 않지만 언니가 지낼 정도는 돼. 그냥 와. 내 남편은? 남편을 두고 어딜 가? 언니야, 간병 그거 아무나 못해. 피 말리는 일이야. 간병하다가 병나. 시댁 사람들 있잖아. 미나, 내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언니는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없이 혼자 있는 남편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언니 마음 알지. 그래도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도 돼. 알지? 응, 고맙다. 일이 뭐라고 언니 한번 보러 가질 못하네. 형부 치료비 보태라고 돈 좀 붙였어. 얼마 안 돼. 미안해. 미나 너도 힘들 텐데 고마워. 정말 동생밖에 없다. 고마워. 동생이 붙여준 돈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설상가상으로 1층 상가 세입자마저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보증금을 내어주고 나니 정말 알거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막막하고 힘드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쥐고 있으면 대박난다던 이 집도 재개발은커녕 1층 가게에 임대조차 나가질 않았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임대문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이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식집을 내가 하면 어때? 김밥이라면 대충 말 수 있잖아. 라면이라면 나도 끓일 수 있잖아. 가게 있으면서 남편 돌보기도 편하고. 그래, 뭐가 문제야. 김밥 장사가 뭐, 왜, 뭐 어때서? 열심히 사는데 귀천이 어딨어? 대학 나왔다고 김밥 말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친구들이 한심하다고 할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이미 친구도 아니야. 하자. 김밥 장사. 할 수 있어. 저는 운명처럼 김밥집을 하게 됐습니다. 김밥집을 오픈했을 때 친했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었어요. 몇몇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몇몇은 저희 부부가 나라까지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하려고 오기도 했어요. 뭐야, 김밥집이라고 해서 뭐 체인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 코딱지만한 가게네? 이래서 돈을 벌기는 해?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지. 야, 아무리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후배들 보기 좀 그렇지. 대학까지 나와서 김밥을 만다고? 완전 NG다, NG. 대학 나와서 김밥이나 말고 있냐고 진짜 한심한 선택이라고 못된 친구들이 비웃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김밥을 말아서 남편 약을 구하고 치료를 하고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24시간 남편 옆에서 간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니, 아픈 남편 혼자 두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김밥 말면서 남편 돌보는 게 나는 더 좋거든? 간병인 써. 간병인 얼마나 된다고. 야, 그렇게 말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라.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릴 수 있다면서요. 그랬습니다.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가짜 친구들은 저희 곁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별 차도 없이 여전히 반신불수로 거동이 힘들었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돌봐주었어요.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가게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밥과 라면만 파는데도 단골이 생겼어요.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남편을 돌보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아줌마, 잘 먹었습니다. 네, 매번 감사해요. 또 오세요. 참,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여기 김밥은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 같아서 너무 좋아요. 비결이 뭐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실은 제가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요. 내가 먹고 싶은 김밥을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유, 김밥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네요. 근데 김밥만 팔지 말고 떡볶이나 쫄면도 하시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딸랑 김밥하고 라면만 파세요? 선택과 집중이죠. 다른 메뉴에 들어갈 에너지를 모두 김밥에 팍팍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김밥 전문점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건 그래요. 이 일대에서 제일 맛있어요. 중독성이 쩔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게 된다니까요. 손님 덕분에 힘이 절로 나네요. 으라차차! 네, 아줌마. 많이 파세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문을 잠시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 남편 몸을 이리저리 점검하고 자세를 변경시켜 주었어요. 만일 침대 시트가 젖어 있으면 바로 교체를 했고 단백질 우유 같은 영양식을 먹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어눌하게 말했어요. 여보, 힘들지?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을 말아서 그런지 매일 신나. 오늘도 칭찬 들었지롱. 거짓말.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마 여보. 당신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회계사 시험 준비해야지. 머릿속으로 다 암기하고 있지? 남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아깝게 눈물은 왜 흘려? 숨 빠져나간다. 저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힘내자.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건 남편을 위한 응원의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주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아 근심 걱정이 깊어갈 무렵 웬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지하철역 부근에서 자주 뵙던 노숙자 할머니였습니다. 외투며 신발은 낡고 더러웠지만 항상 하얗게 센 머리를 올백으로 묶어서 단정하게 다니셨어요. 연세는 많아봤자 60살 아니면 70 정도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 뵀을 때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컵으로 믹스커피 드시고 계시길래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할머니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종이컵 드릴까요? 할머니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도움받는 것도 싫어하시는 성격 같았어요. 아니요. 가방 안에 많아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종종 저희 가게 앞으로 할머니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했어요. 손에는 항상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가끔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갑게 식고 위생적이지 못한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요. 저는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를 불러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김밥 말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요. 폐기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드시면 어때요? 물론 저희 집 김밥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금방 말기 때문에 폐기할 김밥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 성격이 남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김밥을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을 드시고 나머지 반은 비닐봉지에다 곱게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고맙다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드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드리려고 그러나?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왜요? 누구 주시려고요? 네. 누구요?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면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치매가 있으신가 의심이 됐어요. 할머니 연세는요? 내 나이요? 아유, 그것도 모르겠어. 할머니 이름은요? 이름? 그게 뭐지? 아유, 사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노숙자 할머니는 어딘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데 치밀하기엔 행동이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는 겨울인데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애처롭고 측은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이 시간에 오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김밥 폐기하기 전에 드시면 좋잖아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장님 말고요. 뭐라고 하지? 그냥
춘천댁이라고 부르세요. 제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은혜 춘천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할머니를 보내고 문득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길가에 노숙자를 보거나 좌판에 나물 파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언제나 돈을 적선해주거나 물건을 사주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는 늘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진심이셨고 저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김밥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맛있게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할머니에게 김밥을 공짜로 말아주기 시작한 것이 자그마치 5년이 됐어요. 춘천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년을 한결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신 뒤에야 김밥 한 점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씻으라고 해도 고개를 흔드셨고 태풍이 불거나 폭풍이 칠 때 눈이 오는 엄동설안에 가게에서 줄무십사 말씀드려도 못 들은 척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김밥 한 줄만 들고 나가셨어요. 올겨울 추위가 예사롭지 않은데 할머니 고집이 쇠심줄이야.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집에서 주무셔도 좋잖아. 걱정되게. 노숙자 쉼터에 가실 거야. 노숙하시는데 머리는 늘 단정하게 빗고 다니신다며 어딘가 몸을 의탁할 자신만의 공간이 있으실 거야. 그럼 다행이고. 당신은 어때? 오늘 컨디션은 좀 괜찮아? 앉아 있을 만해? 좋아. 하루하루 다르게 힘이 나는 것 같아. 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든든해. 그동안 내 옆자리가 너무 허전했거든. 이제 나 혼자 두지 마.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여보. 남편은 저의 지극한 사랑과 간병 덕분인지 몸 상태가 꽤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제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나와서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프고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노숙자 할머니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는 말이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지. 보건소에 모시고 가볼까? 치매 검사는 무료라던데. 그럴까?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치매 노인이라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노숙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데 할머니를 못 찾는 걸 수도 있겠다 싶고. 그럼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넌지시 보건소에 같이 가보자고 해봐. 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잖아. 그럼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워낙 거리를 두시는 분이라 가려고 하실까? 내일 이야기는 한번 꺼내볼게. 보건소에 간 김에 건강검진도 한번 하면 좋겠다. 내 말이. 저는 남편의 말대로 나를 잡고 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목욕을 시킨 뒤 같이 보건소로 갔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무료로 제공됐어요. 그 밖에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치매검사를 받았습니다. 본인 이름도 나이도 전혀 모르신다고요? 네, 노숙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이 없으시대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상실이긴 하지만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지기능 장애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인지기능에는 이상이 없으시고요. 과거에 대한 기억력만 떨어진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기억상실증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치매가 아니라 기억상실증이라니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진단을 받아보기로 한 거 남편이 다니는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CT 촬영이며 MRI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지만 5년 동안 쌓아온 정이 있어 기꺼이 저희가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할머니 가족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할머니가 더 이상 노숙자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네요. 말하자면 옛날에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 사실 정보는 물론 자신의 정체성도 기억하기 어렵죠. 이 증상이 얼마나 됐나요? 제가 할머니를 5년 동안 봐왔는데 5년 내내 이 상태셨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세요. 네, 기억상실이 대체로 짧지만 길게는 몇 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억은 다시 돌아오나요? 치료받으면 예전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 머리 외상, 사고나 낙상으로 머리 부상을 당했다면 손상된 뇌를 치료해야 하고요. 만일 심리적인 이유가 원인이라면 상담 치료를 해야 하는데 뇌 사진을 보니까 부상이나 이렇다 할 손상된 부위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그렇죠. 심리적인 충격, 트라우마, 이런 일로 전반적인 기억 상실이 생긴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나 생활 환경, 개인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급성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짧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이나 지속됐다면 본인이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할머니가 원치 않는 한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참... 사람의 정신 자극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억이 갑자기 완전하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천히 기억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린 기억이 완전히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확언을 해드리기가 어렵죠. 대체 할머니가 받았던 심리적 외상, 감정적인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약물 치료와 기억 훈련을 한번 해보시죠. 그날 이후로 노숙자 할머니가 저희 집 앞으로 오시면 김밥과 함께 약까지 챙겨드리게 됐어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가게로 들어오지도 않고 제 갈 길을 가셨어요. 식당에 피해를 줄까봐 일부러 멀찌감치 서 계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할머니 봤어? 노숙자 할머니? 못 봤는데? 중도 포기했던 회계사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한 남편이 문제집을 풀다가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 열흘 지났지? 할머니가 안 오신지. 매일 김밥 한 줄은 꼭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문 닫고 지하철역이랑 재래시장에 한번 가보자. 할머니 거기 잘 계시잖아. 응. 남편과 운동 삼아 천천히 지하철역 부근으로 가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곳을 살폈어요. 박스를 펴고 자고 있는 술 취한 노숙자 할아버지들만 계시더군요. 재래시장도 샅샅이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시장 입구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올백머리 하는 노숙자 할머니 안 오셨어요? 맨날 멀뚱멀뚱 서있던 그 사람? 요새 통 못 봤지? 어디 아픈가? 순대와 간을 꺼내 칼질을 하던 아주머니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뻔하지 뭐.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되졌지.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노숙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남편과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지? 지난 열흘 내내 이 구역에 사이렌 소리 한번 안 울렸어. 만일 나쁜 일이었다면 구급차가 출동하고 소란스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 걱정 마. 할머니가 어디서든 건강하셔야 할 텐데. 그러고 2주쯤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집 앞으로 3억 원 이상이라는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서더군요. 기사가 내려서 차문을 열자 뒷좌석에 탄 분이 내리셨어요. 최고급 정장에 비싼 명품 구두를 신은 그분은 다름 아닌 노숙자 할머니셨습니다. 올백머리로 묶었던 머리는 짧지만 우아하게 컬이 들어가 있었고요. 곱게 메이크업이 된 얼굴은 화사해졌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났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듯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춘천댁, 그동안 잘 있었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그 노숙자 할머니 맞으시죠? 맞아요. 춘천댁한테 매일 김밥 한 줄 얻어먹던 그 노숙자 맞아요. 아이고 참, 그냥 개명이라도 할까? 입에 딱 붙네. 노숙자로.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며칠 안 보이셔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 차림은 뭐고요? 저 수입차는 또 뭐예요? 여기 서서 이러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 집에 계신가? 내려오라고 해요. 얼굴 보고 싶네. 저는 남편을 불렀고 김밥집 조촐한 테이블에 저와 남편 그리고 갑자기 귀부인으로 변신한 할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억을 찾으신 거예요? 그쵸, 그러신 거죠? 네, 잊었던 기억이 돌아왔어요. 축하드려요. 여보,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시다니 신기해. 귀티가 자르르르 흐르는 할머니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궁금증 투성이었어요. 어르신 진짜 잘 됐네요. 이제 옛날 기억이 다 나세요? 어르신이 누구신지 뭘 했는지 가족들도 다 기억하세요? 그렇다오. 이쪽 저쪽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어딘가 슬픈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내 소개를 하지. 나는 땡땡그룹 회장 겸 땡땡홀딩스 대표 노가인이라 하오. 예? 그 유명한 제약회사 땡땡이요? 당신 기능성 약품도 여기 거 먹잖아. 제가 아는 체를 하자 남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혹시 납치라도 당하셨나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신을 잃고 길바닥 생활을 하게 된 건 내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드님이 왜... 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으셨어요. 저는 가난한 집 9남매 6째 딸로 태어나 존재감 없이 자랐어요. 상업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비서로 일했지. 그 회사 사장이 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첫째 부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였는데 어쩌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나한테 청혼을 하더라고. 나는 일하는 재미가 더 좋았는데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일하고 살겠다 싶대. 그래서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을 했죠. 나는 비서에서 이사가 됐고 사업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40 넘어서 겨우 얻었어요. 아, 늦둥이를 보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한다고 바빠서 어렵게 얻은 늦둥이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매일 방치하다시피 했지. 아들한테는 명문대 다니는 가정교사가 있으니까 아들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자란 아들이 겨우 20살에 유학을 가서 만난 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피부가 새까만 아이였어. 깜둥이 흑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너 지금 제정신 아니다.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좋아 보이지?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 인생 살아봐.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있나?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좀 보고 싶고 아프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당장 돌아와.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들어왔더니 매일같이 밖으로 싸돌아다니기만 하대요. 이 클럽에서 저 클럽으로 술에 취했는지 약에 취했는지 늘 해롱해롱대면서 그리고는 끝내 싸늘한 추검으로 돌아왔어요. 빗길 교통사고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치사량이었다고. 그때 내 가족이라고는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날 내 세상은 사라졌어요. 저는 내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비만 내리면 아들 생각이 나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다가 정신줄을 놓고 노숙자가 됐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되찾으셔서 다행이에요. 5년을 넘도록 길거리에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르신, 갑자기 기억이 짠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성강처럼 그렇게? 글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노숙자 시절 내 마음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어요. 애타게 그리운 사람,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사람.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데 마냥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게 내 숙제였지. 그런데 그날 저녁은 바람도 적당히 선선하고 오후의 햇살도 따스해서 묘하게 졸리더라고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는데 그 음악이 익숙했어요. 베토벤 비창 2악장. 아들이 클래식을 좋아했거든요. 같이 연주회를 간 적도 있었고 집에서 같이 감상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 비창의 첫음이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들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기억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음악이 아들과 함께 있던 연주회장으로 그 선율이 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날 우리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이며 구두며 웃던 모습이며 그날의 행동과 감정이 다 또렷하고 명확하게 떠올랐고 그때 걸었던 길, 그때 느꼈던 바람, 공기의 서늘함까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생각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남편이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표류하던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 같았고 오래된 서랍에서 비밀노트를 꺼낸 것 같았고 먼지 쌓인 창고에서 옛 사진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사라진 추억들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죠. 내가 찾고 있던 얼굴은 내 죽은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지금 깨달은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도 됐을 텐데. 기억을 되찾고 슬프고도 벅찬 마음에 바로 집으로 갔어요. 아무리 내가 노숙을 하더라도 그렇지 일부러 나를 못 찾은 건지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무능력한 임원단을 싸그리 잘라버렸고 새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더군요. 지난 5년 한결같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춘천댁과 아픈 남편이 두 사람 다 명문대를 나와서 김밥집 한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지. 나도 다 들어서 알아요.
아픈 남편 병간호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김밥집 하는 거 아무나 못하지. 그런데도 나를 보건소로 데려가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지난 5년을 노숙하게 된 이유는 어쩌면 당신네 부부를 만나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비약이 심한가? 어떻소? 나를 도와서 우리 회사에 힘을 보태주지 않겠소? 내가 연봉이며 보너스 섭섭치 않게 주리다. 어때요? 노숙자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꿈만 같았어요. 남편도 이제는 건강을 되찾았고 저도 6년 가까이 김밥만 말았지만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한다면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김밥 마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막상 사무실에 내 책상이 있고 출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원했던 게 뭐였는지 알겠어요. 저 너무너무 출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는 회장님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회장님 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저희 부부를 불러 참아왔던 넋두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갈 바에야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회장님 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편이 투병을 하고 제가 간병을 하면서 김밥을 말던 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끝내 대박이 났습니다. 동네의 김밥집 부부가 노숙자 할머니를 돌봐주다가 로또를 만났다고. 그 집이 명당이라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집값이 대박 올랐어요. 그 집은 팔아서 저희 시댁에 보내드렸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느다란 선율에 혹은 갑자기 내 코를 간지럽히는 냄새와 향기에 희미해진 기억과 사라진 추억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춘천 닭갈비의 매콤한 맛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고 회장님에게는 베토벤의 비창이 아들의 기억을 되찾게 해준 것처럼요. 오늘 당신의 기억을 선명하게 만드는 감각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보다 더 행복하세요.